정복자로서의 나폴레옹의 면모와 더불어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재자 나폴레옹의 모습입니다. 물론 나폴레옹이 독재자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떠받치는 사람들에게는 나폴레옹은 절대 독재자가 아니다. 나폴레옹은 영웅이고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구원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나폴레옹이 독재자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나폴레옹이 독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폴레옹의 정책 중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여러 정책들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나폴레옹은 독재자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독재자 나폴레옹의 측면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것이 바로 여론 통제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나폴레옹은 프랑스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말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을 하면서까지도 정적들을 체포하려고 했었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또 언론만 남기기 위해서 여론 통제까지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여론 통제의 측면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사람들을 2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카페와 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들을 쉽게 폐업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비밀 경찰을 투입을 해서 사람들을 감시하기까지 합니다. 이때 경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경찰 조직을 이끌었던 후시에라는 사람은 매일 나폴레옹에게 일보의 형태로 각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절도 사건이라든지 또는 살인 사건 또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 이런 것과 같은 잡다한 것들을 모두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런 것들이 여론 조사였던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폴레옹은 언론을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언론의 자유는 프랑스 혁명이 성취한 업적 중에 하나인데 나폴레옹은 이 언론을 통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은 직후인 1800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정말 수십 개에 달하는 신문이 폐간이 됐고 그 결과 나폴레옹 즉위 말기, 즉 나폴레옹 제정 말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이 단 4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신문 역시도 나폴레옹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사만 쓰게 돼 있었고 또 과거에 나폴레옹은 자신의 전투의 업적 같은 것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언론은 나폴레옹의 선전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폴레옹은 의회의 역할을 크게 축소시켰습니다. 사실 나폴레옹은 의회를 계속 보존을 하려고 하기는 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에도 하원이 있었고 또 상원이 있었고 또 법률이 헌법을 위배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원로원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원의 역할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그저 토론만 할 뿐이었고 상원은 그렇게 하원이 토론한 법안을 아무런 토론 없이 표결만 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상원에 대해서 벙어리들의 의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의회도 1807년에 나폴레옹은 폐지를 합니다. 즉 하원을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원로원 역시도 상당히 작은 권한만 가지게 됩니다. 거의 권한이 없다시피 했습니다만 딱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징병자 명부를 보고 이번에 징집할 사람의 수를 정하는 그런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나폴레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민법전에 명시된 그런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실 민법전에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열등함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민법전을 편찬하는 데 참여했던 한 법률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안정적인 가정의 유지라는 명목으로 딸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부인은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가진 재산 같은 경우는 남성이 전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즉 여성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남편한테 다 맡겨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점은 18세기적인 인식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18세기의 계몽주의자들도 정말 예외적인 몇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들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남성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성에게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초기에는 여성의 권리를 얻기 위한 운동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이 민법전에서 여성의 열등함을 그대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은 그런 권리를 얻기 위해서 더 긴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인의 인식 속에서 여성의 권리가 이렇게 남성에 비해서 낮은 것은, 이게 남성이 여성을 억압해서도 아니고 또 여성이 가져야 할 권리를 남성이 박탈해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성은 그 자체로 이렇게 열등한 상황, 남성에 비해서 권리상으로도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이런 상황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나폴레옹은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러시아 원정의 실패 이후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 실패 소식을 듣고 대프랑스 동맹을 다시 한번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프랑스 동맹은 프랑스로 진군을 하게 되고 파리에서 나폴레옹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이 대프랑스 동맹군은 나폴레옹을 이탈리아 근처에 있는 엘바 섬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이 그림은 엘바 섬으로 떠나기 전에 자기 측근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나폴레옹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물론 동맹군은 나폴레옹을 추방시키면서 호칭을 하나 줍니다. 바로 엘바 섬의 왕이었습니다. 거의 명목상의 호칭일 뿐이었지요. 이렇게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고, 그 자리에 루이 16세의 동생인 루이 18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왕정이 복고됐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을 견디지 못해서 외국으로 떠났던 귀족들, 그리고 또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속속 프랑스로 귀환을 하면서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구체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이었습니다. 이제 나폴레옹은 이런 민심을 이용해서 재기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엘바 섬을 비밀리에 탈출을 해서 프랑스에 상륙을 하고 파리에 입성을 하면서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해서 프랑스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이 되고, 이 동맹군들은 나폴레옹을 이번에 완벽하게 제압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국 나폴레옹의 군대와 대프랑스 동맹군은 지금 현재 벨기에에 있는 워털루라는 지역에서 최후의 결전을 치르게 되고, 이곳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함으로써 나폴레옹은 결정적으로 몰락을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뒤에 사실은 잘 도망을 쳐서 영국에 망명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이 나폴레옹의 망명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나폴레옹이 있는 한 유럽에 평화는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영국은 나폴레옹을 붙잡아서 이제 당시의 영국령이었던 대서양 남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세인트 헬레나 섬입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된 나폴레옹은 6년 후인 1821년에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 나폴레옹의 증상들을 기록한 그 기록지를 보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 혹시 비소 중독이 아니었나 이런 이의를 제기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 비소 중독이 사실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암으로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나폴레옹이 정말 비소 중독으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폴레옹의 관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프랑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 있던 시절에 나폴레옹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있었던 라스카즈라는 사람이 나폴레옹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이제 회고록을 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작성된 나폴레옹의 회고록은 그 이후에 나폴레옹과 관련된 많은 전설 또는 신화를 남기게 됩니다. 사실 나폴레옹이 떠나고 나서, 그러니까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가 되고 나서 영국인들은 나폴레옹에 대한 악담을 서슴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은 뭐 악마라던가 나폴레옹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던가 이런 식의 악담을 서슴지 않는데, 이 회고록이 작성이 되고 또 출판이 되면서 프랑스에서는 다시 한번 황제를 숭배하는 경향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 여파로 1830년에는 나폴레옹의 시신이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시대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이 시대가 프랑스인들한테는 영광의 시대라는 인식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나폴레옹이 결정적으로 몰락한 이후 유럽은 빈 체제라는 복고적인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같은 패권 국가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의 각국은 세력을 확대하려는 나라가 있으면 공동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루이 16세 처형 이후에 얻은 모든 영토를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메테르니라는 유명한 수상 아래에서 다시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를 향한 끝없는 투쟁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인들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나폴레옹 시기에는 자유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과연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쟁광이었을까요? 아니면 독재자였을까요? 나폴레옹을 단 한 가지 측면으로만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시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헤집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했을까요? 나폴레옹의 명령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테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테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연 나폴레옹 시대는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나폴레옹을 영웅이라고 옹호하는 사람들처럼 그 시대는 과연 영광의 시대였을까요? 나폴레옹은 권력을 잡으면서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유를 억압했고 프랑스인들의 자유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 전체의 자유도 억압을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죠. 프랑스인들은 혁명을 통해서 자유를 위한 저항을 했지만 이제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나폴레옹에 맞서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저항을 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혁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주변에 묻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학문이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왕 또는 장군들 또는 유명한 대신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사실 거의 들리지 않고 있죠. 그러나 역사가들은 지금까지 발언권을 가지지 못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말을 발굴해냄으로써 과거의 사람들이, 즉 인류가 걸어온 길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김대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